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6시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둘째 아들 기훈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선영이는 문틈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합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요. 밤마다 저는 몰래 전기불을 끄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 언제쯤 죽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밥은 지어야 하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그래도 밥은 지어야 한다는 게 평생 몸에 밴 습관입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예전 같으면 참 좋았을 아침인데 지금은 그저 하루를 견디는 시작일 뿐입니다. 쌀뜨물을 따르며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은 제가 아침밥을 지으면 항상 오늘도 고맙소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 선영이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제가 차릴 거라고 했잖아요. 왜 또 나서세요? 저는 황급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니까 하는 게 낫더라고. 괜찮긴요. 어머니가 하시면 나중에 다 치워야 하는 건 접니다. 선영이는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가며 한숨을 푹 쉽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가습을 조절도 잘 못하시잖아요. 어제 밥도 설익었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잦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훈이와 선영이 그리고 손자 민수가 한쪽에 모여 앉고 저는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집에서 제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기훈이가 제 옆자리를 비워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가 갑자기 윽 하며 코를 막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그녀가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며 소리칩니다.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넣으신 거죠? 저는 그릇을 들여다봤지만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아무리 찾아봐도 머리카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조심했는데 어디 있어? 지금 안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선영이가 소리를 높입니다. 매일 이래요, 매일. 조심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는데 변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선영이는 그릇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으며 기훈이를 쳐다봅니다. 여보, 이거 봐요. 매일 이래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기훈이는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깊게 쉬더니 저를 바라봅니다. 제 아들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냥 방에서 드세요. 우리끼리 먹을게요. 가족끼리 불편하잖아요. 가족끼리 불편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저도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 엄마인데, 언제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게 된 걸까요? 기훈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어. 내가 방에서 먹을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이고, 또 흘리시네. 선영이가 휴지를 집어던지듯이 제 앞에 놓습니다. 손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선영이가 재빨리 민수의 입을 막습니다. 밥이나 먹어. 할머니는 방에서 편하게 드시는 게 좋으신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몇 킬로미터를 걷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아니, 쓴맛만 났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제 인생도 저 시계처럼 흘러가는구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저는 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새장 속의 새처럼 말이죠. 아니, 새장 속 새는 그래도 먹이라도 받는데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이와 선영이,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니 오히려 더 즐거운 모양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30주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기훈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부엌으로 살짝 나가 김치 한 조각을 싸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요.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또 그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까봐 무서웠습니다. 김치를 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팔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도 하고 옷 장사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걸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밥 먹는 것조차 눈칫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걸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마저도 조심스럽게 들어야 했습니다. 밤에 소리 내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저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속에서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꿈,
아무도 저를 잡아주지 않는 꿈을 말이죠. 오늘은 빨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옷 몇 벌이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빨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제 옷은 항상 맨 나중에, 그것도 대충 해서 구석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은 제가 빠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도 출근한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손자 민수는 학교에 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세탁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옷을 넣고 세제를 조금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드니 손도 말을 안 듣더군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물에 다 씻겨 내려갈 거야. 저는 세탁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빨래라도 제대로 했구나 싶어서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전기세 나온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봅니다. 그런데 딱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영이가 뭔가를 깜빡하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며느리 선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릅니다.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세탁기 돌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 옷 좀 더러워서. 아니, 대체 왜 혼자 돌려요? 선영이는 세탁실로 달려가더니 세탁기를 벌컥 열어봅니다. 세제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요? 물가, 전기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저는 황급히 따라가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손이 떨려서 실수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손이 떨리면 하지를 말든가요? 선영이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며 소리칩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저는 비명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 냄새도 나고 역겨워요. 어머니 옷에서 늙은이 냄새. 진동해요. 같이 빨면 우리 옷까지 다 냄새 배요. 그 순간 저는 제 팔을 보았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잡아당긴 자리에 이미 멍이 시퍼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노란빛이 섞인 흉한 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잡아당기고 있으니 새로운 멍이 또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욱신욱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방에 들어와 소매를 걷어보니 역시나 새로운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곧 멍이 되겠지요. 저는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나면 또 뭐라고 할까봐 문을 꼭 닫아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도 저 햇살 아래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또 어디 갔다 왔냐고, 왜 허락도 안 받고 나갔냐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훈이가 퇴근하자 선영이는 바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세탁기 혼자 돌렸어요. 세제도 엄청 낭비하고요. 전기세 나온다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맨날 이래요. 기훈이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쉽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고 그냥 요양원 가면 안 돼요? 나도 좀 숨 쉬고 싶어요. 매일 이러면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인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제가 미치겠어요. 요양원이요. 그 말이 요즘 매일 나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싶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기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그렇게 싫니?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죠. 기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군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없는 게 너희한테는 행복이겠지.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힘없는 눈, 멍든 팔. 이게 제 모습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걸까요? 옛날 사진을 보면 저도 예뻤는데, 웃음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저 늙고 볼품없는 노파일 뿐입니다. 저녁을 거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픈데 밥을 달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참으면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비가 샜던 자리였을까요? 그 얼룩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가득하구나.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은 저를 항상 존중해줬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겠소 하며 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있으면 이 집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하고, 숨 쉬는 것조차 조용히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방에서 부엌까지는 거실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밤에 화장실 간다고 불을 켰더니 전기세 나온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저는 어둠 속을 더듬거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캄캄하니 조심스러웠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근처에 다가가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이와 선영이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제 이름이 들려서 저는 무의식 중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렇게 모시고 살 거예요?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얼마 안 남았어. 기훈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빨리 해야죠.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끝이잖아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 명의라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그 집 말인가요? 그 늙은이 도장만 찍게 하면 되잖아요. 빨리 해요. 선영이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뭔지도 모르고 찍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준비할게. 기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잘 모르시니까 적당히 설명하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찍을 거야. 형한테는 나중에 말하면 되고. 형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당연한 거죠. 선영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집 팔아서 월세도 갚고 차도 바꾸고 민수 학원비도 내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제 아들이 저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야? 기훈이가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복도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와 기훈이가 마주쳤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컵 조각 사이에 서 있었고 기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훈아, 방금 그게 무슨 소리니? 집 명의가 뭐고 도장이 뭐고? 기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영이도 방에서 나와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동시에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엿듣기 하셨어요? 선영이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알 것 뻔히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집 말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넘기셔야 해요. 내 집을. 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긴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형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도 안 보내고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만 고생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나와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식당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너희 형제가 같이 물려받아야 해. 그게 너희 아버지 유언이었어. 유언? 유언이 뭐가 중요해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형은 돈도 잘 버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집 월세도 빠듯하다고요. 민수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기훈이를 봤습니다. 기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기훈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침묵으로 아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기훈아, 대답해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기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이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면 엄마를 속여도 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기훈이가 변명했습니다. 똑같지 않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살았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너희 형이랑 반반 나눠 가질 거고 지금은 너 혼자 가지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똑같니?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싸워요? 들어가. 선영이가 민수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대한 거구나. 그래서 매일 요양원 보내겠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나를 짐처럼 취급한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기훈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착하고 효자였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제 방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절대로. 저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집이니까.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싸울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훈이와 선영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서류를 들이밀까봐 무서웠거든요. 제 방문도 밤에는 안에서 잠가놓고 잤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와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기훈이는 몇 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오해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제가 부엌에 나가면 쫓아냈습니다. 어머니, 저 바쁘니까 방에나 계세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이도 아니고 선영이도 아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큰아들 기준이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연락도 뜸했던 기준이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준아, 엄마. 기준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며칠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오니까 좋다. 정말 보고 싶었다. 기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밥은 드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선영이와 기훈이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준이가 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형, 갑자기 왜 왔어? 기훈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생 집에 형이 오면 안 돼? 기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준이를 40년 넘게 키웠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화가 나 있다는 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락하고 오지. 기훈이가 변명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끝나서 들렀어. 엄마 오랜만에 뵈러 왔지. 기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기준이가 있으니 선영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졌더군요. 식사 중에 기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편하세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기훈이가 제 아들인데 그 앞에서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기준이는 선영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엄마 팔에 있는 멍은 뭐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준이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건 선영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넘어지셔서 그래. 형, 오해하지 마. 기훈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준이는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를 울렸습니다. 동생, 나 바보로 보이니? 넘어져서 생긴 멍이 저렇게 손자국 모양이니? 형? 기훈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세요. 기준이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동생이랑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뭐시는 거야? 형은 몰라. 형은 편하게 살잖아. 기훈이가 대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생하면서 사는데 고생? 고생이 엄마를 때리고 굶기는 이유가 되니? 기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고 기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준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기준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식탁에서 받은 모욕, 세탁기 사건, 굶주림, 그리고 집 명의를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모두요. 기준이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엄마,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기준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바쁜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하니? 그리고 기훈이도 내 동생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생? 저런 놈이 무슨 동생이에요? 기준이가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훈이와 선영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기준이가 주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기준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기훈. 기준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형, 갑자기 왜 그래? 기훈이가 당황해합니다. 이게 가족이야. 기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팔 좀 봐. 멍투성이잖아. 이게 모신다는 거야? 이게 효도야? 형, 그게 아니라. 기훈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선영이가 나서서 맞섰습니다. 오빠는 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셔드렸는데 돈 한 푼 안 보내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모셔드린 게 죄라고? 기준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죄야. 엄마를 이렇게 대한 게 죄지. 그런데 그건 니들이 지은 죄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뭘 어쨌냐고? 기준이가 냉소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모욕하고 재산 빼앗으려 하고 이게 뭘 어쨌냐고?
기훈이와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기준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이런 곳에 계실 이유 없어요. 뭐? 기훈이와 선영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형, 집 명의는 어떡하고? 기훈이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진짜 관심사였습니다. 지? 기준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형제가 반반 나눠 가지기로 한 거야. 아버지 유언 기억 안 나? 너 혼자 가질 생각하지 마.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정리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은 엄마 집이야. 알았어? 선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산 게 아니라 학대한 거지. 기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어서 가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요. 그날 낮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은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제가 아끼던 밥그릇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던가.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훈이와 선영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화가 나서 숨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안방에서 그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당신 탓이에요.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탓?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한 거잖아. 기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서로 탓만 하는군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짐을 다 꾸리고 방을 나서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작은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보낸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외로웠던 밤들, 눈물 흘렸던 새벽들, 모욕당했던 순간들, 배고팠던 저녁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짐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바깥 풍경을 봤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 저 바깥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이 방 안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손자 민수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의 머리카락이 보들보들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가. 민수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것뿐이에요. 나중에 큰아버지 집으로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알았지?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현관에 신발을 신으려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영이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가. 우리도 이제 편할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네요. 저는 선영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도 언젠가는 늙어. 그때 똑같이 당하지 않기를 바랄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모양이었습니다.
기훈이도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밤 냄새 아닌 바람 냄새 맡으며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엄마, 기훈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기준이가 막아섰습니다. 동생, 이제 그만해. 엄마를 괴롭힌 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기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선영이의 비명소리와 기훈이의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준이가 제 짐을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세상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이제야 살 것 같아. 차에 타서 집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둘째 아들 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준이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나도 아직 살 수 있어. 거리에 가로등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 기준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게요. 당신도 저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괜찮을 거예요.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기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싶구나. 저희 집 도착하면 며느리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을 거예요. 기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비찜이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던가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저 최복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6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